2, 3, 4.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최강욱 변호사.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인사말을 따왔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인사말이라도 남기고 가겠다고.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요. 지금 녹음을 자꾸 빠지게 돼서 송구한 말씀 드리려고 지금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녹음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제가 전달을 좀 잘 못 받아가지고요. 그 날짜에 중요한 선약이랑 겹치는 바람에 뵙지를 못해서 따로 또 녹화를 하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제가 그전부터 예정돼 있던 무슨 국제행사 때문에 또 빠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한두 달 전부터 제가 예정돼 있었던 행사에 참가를 해서 강연을 하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공교롭게 저희 녹음 날짜와 겹치는 바람에 또 뵙지 못하고 빠지게 됐습니다.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여기저기 자꾸 껴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을 끼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 없도록 일정 관리에 유념하고, 조금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뵐 수 있도록 더 많이 갈고 닦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음성으로 소개했고요. 땜빵.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자동으로 나와, 이제 자동 발사. 자, 그리고 오늘, 조윤선 재판, 블랙리스트 재판과 그 다음에 검찰 내부의 검사장 인사 등등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국민들의 분위기는 도대체 어떠냐? 윈지 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갑자기 불려 나왔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의미 있죠. 예.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지니까. 대한민국의 한 반을 먹어갈 기획을 잡고 있는데. 뭘 먹어요? 예. 자, 와이드몰, 요즘 뜨고 있어요. 와이드9.net, 인터넷 쇼핑몰의 천국이죠. 이재 변호사님. 네. 와이드몰 얘기할 때마다 기분 좋죠. 치약 공짜로 받았잖아. 치약 공짜로 받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예. 잘 된다니까. 기분 그리고 좋아요. 정말 좋은 물건 내가 쭉 들여다봤는데, 네. 틈날 때마다 들여다보거든. 좋은 물건들이 싸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입점했는 사람들은 독점을 6개월 동안 보장해줘요. 네,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점된 사람들 다 살게끔 해줘. 그럼 이 사람들이 광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싼 비용으로. 자, 지금, 이번에 내가 로마 콜로세움 갖고 소매치기를 제대로 당했어요. 지갑 털렸다면서요? 지갑도 비싼 거고, 안에 돈도 많았고, 카드도 있었고. 돈도 300만 원 가까이. 이 양반아, 돈 얘기하면 어떻게, 근데 쌈짓돈. 그러니까 노마 가면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날이니까 긴장이 풀어졌어요. 오만했던 거야. 그리고 앞주머니에 계속 이걸 넣다가, 네. 무심코 우리나라 뒷주머니 지갑을 넣잖아요. 네, 네. 무심코 뒷주머니에 넣는데, 5분 안 돼서 털린 거야? 여권은? 그건 호텔은 놓고 다니죠. 카드도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돈이야, 현찰. 자,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권과 티켓. 근데 여권과 티켓 이런 것을 한때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독일 명품 트로이카 안티 스키밍 여행 파우치. 이게 와이드몰에 입점됐습니다. 양면에 내장되어 있는 보호 필름으로 신용카드와 전자 여권까지 보호할 수 있고, 오직 와이드몰에서만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어요. 현재 쇼핑몰 최저가는 29,410원인데 와이드몰 적립금 즉시 적용할 경우는 26,900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트로이카 안티 스키밍 여행 파우치. 독일제입니다. 독일 명품. 이게 소가죽이에요? 그건 소가죽은 그 다음에 있는 그래요? 쇼앤소파. 자, 소가죽이 들어와 있어. 천연 소가죽, 통가죽으로 만든 쇼앤소파가 와이드몰에 들어섰습니다. 가격은 비싸거든요. 그런데 어떤 소파가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 구입을 망설였다면 와이드몰 상세 페이지에서 한 번, 그리고 쇼앤소파 문의 전화로 2번 설명 듣고 판단하세요. 와이드몰의 적립금 즉시 할인 후 최저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와이드몰에 들어와 있는 건 정말 믿을 만한 제품들.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날 방송할 때 안민석 의원 독일로 최순실 재산 찾으러 간다 그럴 때 네. 제가 이재 변호사 알지만 제가 500만 원 그 여비 보탠다 그랬거든요. 네. 재산 찾아와라. 네. 이런 데서 우리가 그 돈이 축적이 되면 그런 활동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래서 쇼핑이 후원이다. 아직도 많이 늘었어. 쇼핑 후원이다. 함께 좋은 물건 사고 그리고 함께 좋은 일 하는 와이드9.net 쇼핑 와이드몰 쇼핑몰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그 돈 좀 여유 있을 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 도울 때 우리가 보람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가족들 네. 그 신영 네. 카니발 예. 구인승 그것도 또 하나 기증했어요. 예, 의원님이 기증하셨다면서요. 예. 너무 좋아하고 막 자기들 네네. 사진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 예. 근데 그분들 그 여름에 다니기 불편한데. 와이드몰에서 벌써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난 건가요? 아니 그건 이제 내 개인 돈으로도 하고 뭐 후원 들어오는 것도 하고 막 미리 하는 거예요. 일단 미리 하다 보면 또 돈도 들어오고 돈 들어오면 또 하고. 민변도 한번 또 후원해야 되는데 민변은 2년 전에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작년에 했죠. 작년에 네. 독일 그 민주주의 현장 연수할 때 통일기행. 그런가요? 통일기행 그때 500 쌌죠 또. 아니 저기 그 이재호 변호사님 민변 회장 나갈 때 또 후원 안 했어요? 아이, 그걸 가면 안 되죠. 그건 후원하면 안 되죠. 그건 선거법. 선거법이 그럼요. 민변 선거법이. 그건 내가 격려하고 담배 한 갑 사줬지. 그냥 돈이 들어갈 게 없어요. 예, 진짜 그때 그래요? 돈 들어갈 게 없었고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도와갖고. 네. 자, 오늘 조윤선 여기서 중구난방으로 다 얘기를 해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예. 시간이 다소 좀 지나긴 했지만은 지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항소심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대법 있고. 예. 우리 얘기 반드시 보거든요, 거기서. 항소심이 이제 제대로 예.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 1심 판결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결론부터 미리 답답한 사람들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항소심에서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항소심이 당연히 이제 뒤집히죠. 그 오늘 우리 얘기 들으면 100% 뒤집힌다. 그렇죠. 아하. 짜릿해요. 뭐가 문제예요? 항소심 재판부가 아직 결정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10명 중에 공범 10명 중에 예를 들었고 조폭이 와르르 들어갔어 10명이. 네. 예? 그 중에 한 명만 무죄하고 나머지 9명은 징역 20년 살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박근혜 최순실 재판은 아직 판결 선고 안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예. 그거는 별도 재판부가 있는데 이 지금 조윤선 재판부에서 물론 박근혜와 공모하여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직권남용 및 강요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기소가 돼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이재용 재판도 그렇고 최순실 박근혜 재판이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심리를 안 한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해서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최순실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게 그 보도 자료가 나간 이후에 그쪽 재판부에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보도 자료가 나온 이후에 그 서울지방법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이게 그러면 미리 박근혜 최순실 무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 아니냐. 황병훈 판사 당신이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애매하게 해명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보도자료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보도자료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공범 관계인지 아닌지를 재판의 전제 사실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심리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 지금 알려진 것을 보면 주변
그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나와서 증언 내용이 조윤선은 잘 몰랐다. 아니, 조윤선 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조윤선 들어가기 전에 네. 저는 박근혜는 여기과 공모관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네네. 그 논리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궤변이던데 완전히. 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 보수 정당 주의. 보수주의의 지지 세력에 의해서 당선돼주고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를 배제를 하고 우파를 지원하는 것은 국정기조다. 네. 그 국정기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거예요. 아, 판결 내용이에요? 네. 오, 난 그런 거 안 읽어보니까 참 행복하게 살아. 그걸 그래. 읽어본 사람도 스트레스 그러니까 엄청 받았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 뭐 2013년도에 9월 달에 예. 이른바 대수비라고 그랬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예. 그러니까 좌편향 문화계가 많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도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정무수석이나 그 문화교육수석 네네. 수석에 그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요. 예. 내린 사실을 다 인정해.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죠. 예. 교육문화수석하고 문체부 장관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국정기조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지 구체적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지시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범행 계획을 구체적 지시한 건 아니다.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김기춘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실행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럼 지시가 위법이 아니고 범죄 행위가 아니면 김기춘도 범죄 행위가 아니지. 그것도 무죄지, 그럼? 그리고 그 밑에 문체부 정무수석실의 비서관이라든지 예. 문체부의 공무원들도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에 모순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재화 변호사의 조폭 논리에 따르면, 네. 조폭 논리에 따르면, 야, 보스가, 그거 좀 손 좀 봐라. 근데 때리란 짓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밑에 있는 부두목, 비서실장이, 야, 손 좀 보려는데 손 좀 봐. 때리라고 안 그랬어요? 네.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이 가갖고, 야, 손 좀 보라는 건 저 두들겨 패라는 거였어. 막 팼어. 강목 들고. 강목 들고. 예. 그랬더니, 난 강목 들고 지시한 건 아니다. 아니, 그 판사가 보기에, 야, 손보라 그랬지. 언제 그걸 구체적으로 가서 두들겨 패라 그랬냐? 그럼 위에 손보라고 하는 사람은 무죄. 네. 전혀 관계없다. 근데 그 밑에서 비서실장, 야, 대통령 위에서 우리 두목이 손보라고 하니 가서 손봐. 이 사람은 유죄. 그 위에는 관계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조폭 논리로 하면 금방 이해가 돼. 맞네요.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폭 논리도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귀에 똑 쏙쏙 들어와. 대통령은 자기가 보수주의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예. 우파를 위한 정책을 펴고 좌파를 척결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을 이미 표방을 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예. 실제 우파를 법률에 관계없이 우파를 지원하고 예. 좌파를 법적 근거 없이 배제시키는 것도 정당하다. 그게 이런 사고를 황당하더라고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있으면 그런 정당한 지시라는 거 아니야. 지시를 받고 실행을 한 사람들도 다 무죄. 무죄야 돼야 되죠. 아니, 또 이제 조폭 논리로 또 돌아가. 네. 경상도 출신 네. 조폭이야. 네. 야, 우린 경상도 출신의 힘을 얻어갖고 강남을 제패하고 있으므로 저 전라도 출신 쟤들 손 좀 봐. 이건 기본 우리 조폭의 철학이기 때문에 전라도 출신의 손 보고 문제가 안 된다. 이거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는 웃긴 게 보수주의를 표방해서 당선됐다. 이거와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을 그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우파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국민들을 편가르게 한 것은 정당하다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갖고는 죄는 안 되는데 예. 실행하는 순간 죄 아니에요. 예컨대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은 그 단위가 결정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결정하는 단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의 권한을 침해해서 위법한 그 권한을 침해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지시를 하는 자체가 범죄거든요. 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 왕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판결 자체에 판사의 인식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왕조 국가의 왕을 상정을 해놓고 판결을 썼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해는 되네. 네. 아무튼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적 공분이 좀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재밌는 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박준우 전 정무수석, 그러니까 조윤선 이전에 그 전에 했던 정무수석 수첩에 이런 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뿌리 뽑아 끝까지 그리고 한 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 이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참 대단해. 아니 그리고 이 판사에 이제 지금 아직 안 넘어갔죠. 조윤선 건으로 넘어갔나? 이제 조윤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또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게 자, 김기춘도 유죄. 직권남용 김기춘도 유죄고 그 밑에 정무수석도 유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7명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6명은 다 유죄인데 조윤선만 무죄라는 전부 무죄 나왔거든요. 그렇죠. 밑에 신동철 비서관도 유죄. 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조윤선만 딱 핀셋으로 딱 뽑아서 조윤선만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제1차관 정관주였었나요? 예? 제1차관이 누구였었어요? 제1차관이요? 예. 제1차관. 그렇죠. 정무비서관이 이제 신동철이고요. 신동철. 정관주가 제1차관. 문체부 제1차관이 나중에 승진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조윤선의 지시를 받은 사람,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유죄야. 그렇죠. 조윤선만 무죄. 이게 도대체 무슨 법리로, 어떤 근거로 가능하냐. 이 판사는 어떤 법률을 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블랙리스트를 명단을 작성한 거는 조윤선의 전 민정수석, 정무수석이죠. 박준우. 박준우 때 만들어진 거다. 실제로 그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박준우 때 만들어졌는데. 그럼 박준우 처벌해야지. 여긴 기소도 안 했어. 박준우 이제 이 특검에서는 박준우가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조윤선이기 때문에 조윤선이가 구체적인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것은 그때 당시에 조윤선의 정무수석 할 때 정무비서관이 신동철이가 있단 말이에요. 신동철이가 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박준우가 인수인계할 때 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조윤선에게 지금 정무수석실이 뭘 하는 데인지. 몇 가지를 이야기했거든. 세월호. 그 다음에 4대학 척결. 블랙리스트 TF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짜증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짜증낸 게 아니라 밝은 모습 있다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얼굴이 그런 것까지 해요? 이런 일을 다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박준호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다 챙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인수인계가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단 작성 아니더라도 행동 실행 집행 책임자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과정에서 명단이 작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앞으로도 이 일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정무비서관이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 좌파 배제하고 우파 또 지원하는 것은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관심사항이고 이게 어떤 역시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조치 내역, 그다음에 관리 방안 보고서 이런 것들 비서실장하고 대통령까지 다 보고된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보고는 했는데 디테일하게 보고를 안 하고 대충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른바 이 미필적인 고의도 없다고 본 거예요. 좀 맹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허수아비로 봤나요? 허수아비로 본 거죠. 네. 노희찬 의원 표현 따르면 투명인간. 투명인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봤던 네.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거든요. 범죄를 처음부터 모의를 해야 공범이 되는 것이 예. 아니고 사람이 순차적으로 했다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일을 계속 했어요. 예. 거기에 일정한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법률 용어로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그러거든요. 승계적 공동정범. 예. 그때부터 그 앞에까지는 책임을 안 지는데 예. 예, 근데 조윤선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가 이미 다 작성돼 있다면 예. 작성하는 데까지의 책임은 없지만은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긴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 정무수석실에서 주요 업무로 하는 거고 그거를 전임자한테 승계를 받았고 후임 그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그분 보고를 다 받았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했느냐? 예. 그 부분은 신동철이 이제 신동철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냐, 법정에서. 어떻게 내가 비서관인데, 내가 하는데 정무수석이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똑떨어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좀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원 배제 시스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좌파 지원 배제 시스템은 이미 들어왔을 때 조윤선이가 정무수석 들어왔을 때는 가동이 되고 있었다. 시스템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윗선에서 지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들이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었다. 제가 한 차례 보고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이거 그만했으면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야 그 이후에 더 진척이 안 됐을 텐데 저도 그 후회를 하고 있다. 앞부분의 내용 즉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정무수석이 모를 모르고 있겠냐? 이 부분은 믿어서 배제해버리고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못한 거 후회한다는 것만 딱 해서 예.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지 않아서 조윤선은 모르고 있었다. 예.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또다시 조폭 논리로 들어갑니다. 예. 막 싸우고 있어. 두들겨 패고 있어. 네. 그런데 딱 중간 보수가 딱 와갖고, 야, 저건 뭐 하는 거야? 난 지금 저쪽 다른 팀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쟤들 우리한테 잘못하고 지금 패고 있는 중이거든? 네. 들어서 계속 패. 자, 다 누구 패야 되는지, 자, 신옷 입은 애들 걔들 우리 편 아냐? 쟤들 두들겨 패면 돼. 그러니까, 알았어. 너 가. 그러고 들어간 거야. 네. 이미 패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 아니죠. 승계적 공동정범. 그렇죠. 패고 있는데 들어간 거야. 근데 들어간다고 그 바로 밑에 부하가 야 니네 뭐 하고 있냐니까 지금 패고 있어. 계속 패고 있고 구조 계속 패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법정에 와갖고 내가 이것을 계속 패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네. 안에 안 팰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계속 팼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야? 자기들 패고 있는데 좀 이해가 돼요 이제? 아니 실제로 이재화 변호사를 뭐 때렸다라고 쉽게 지칭을 하고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럼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폭 두목 같은 경우는 예. 자 조폭 두목이 정봉주. 네. 그렇게 A씨를 하면 들어서 하자고. 그렇게 하면 뭐 어느 정도는 하면 예컨대 뭐 특정 집단에 예. 제가 아주 싫어하는 집단 한 50명이 있는데 걔들 손 좀 봐주라 이렇게 예. 하면 부하 직원들은 예. 오늘 누구의 사대기를 때렸다. 내일은 모레는 누구의 똥침을 놨다. 예. 그다음에 뭐 누구 귀를 잡고 예. 그런 거를 일일이 보고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지시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예. 한꺼번에 필요하면 대충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로 계속 지시한 대로 잘 패고 있어요. 예.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예. 이래버리면 다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나중에 법정에 가고 마치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난 때린 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무죄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알면 골치 아파. 저 사람 제끼자. 우리끼리 하자. 뭐 예를 들면 신동철 비서관이 그 정도로 발언이 나와야. 야, 그럼 나중에 니네 우리 보스, 저 중간 보스가 갖고 애들 쟤를 패고 있냐? 그럼 물어보면 아니요. 패긴 뭘 패고 있어요? 그거 관여하지 마세요.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이럴 때 무죄가 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하여튼 말이 안 되는 거고. 법리적으로나 그다음에 뭐 증거법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궁금한 거 한 게 있어요. 이 판사가 왜 그랬을까도 있고 이 판사의 기존. 그거 좀 이따가 제 이야기할 테고. 근데 이 같이 이제 법정 구속된 사람이 우리 오늘 왜 같이 하고 있냐?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은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조윤선보다 늦게 교육문화수석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기소됐던 문체 비서관인 김소영에게 보고를 받아서 알아요. 후에 알게 되지. 네.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년 6월. 실형받아 법정 구속됐잖아요. 1년 받았죠, 1년? 1년 받았어. 1년 6월 받았어. 1년 6월 받아 법정 구속됐는데 똑같은 조윤선하고 똑같은 구조거든요.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나중에 보고 받았지. 거기는 매일 가서 보고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전체적인 개요를 이야기하고 나중에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인데 김상률은 유죄하면서 실형을 때리면서 조윤선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조윤선을 왜 조윤선만 이렇게 이뻐했느냐? 왜 봐줬느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죠. 국민들은 논리적으로 이 판결을 승복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대부분 그렇죠. 나는 이거를 이제 다른 데 방송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틀 동안 국민들 분노 게이지가 치솟고 더워 죽겠는데 막 짜증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긴 하고 얼토당토하는 판결이지만 나는 얼토당토하는 판결을 온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 아니라는 게 이게 별로 화도 안 나고 니들 사법부가 그게 뭐 어제 오늘 짓냐. 근데 순간적으로 빡 도는 건 이거더라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법개혁 문제가 지금 최고의 화두인데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리고 있어? 그러는 순간 황병원 판사에 대해서는 김현장에서 약쳤구만. 남편이 김현장이죠? 그렇죠. 박성엽. 김현장에서 지금 20년 됐죠. 박성엽 남편이 김현장에서 오래됐고 그다음에 조윤선도 변호사가 되자마자 김현장에 있었죠. 이런 거예요. 뭐 제가 다른 방송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야 결국 판사 말하고 닳도록 못하잖아. 언젠가 못 벗어. 그런데 그게 일단 봐주더라도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 못하는 거는 아니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그 밑에 정무수석 그다음에 정무비서관 문체부의 비서관들이 이렇게 쭉 서열이 있는데 중간에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춘은 정무수석 무시해버리고 정무수석 밑에 정무비서관하고 그 모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거래했다는 거죠. 저희 모의했다는 건데 정무수석이 사람이 아니든지 말귀를 못 알아듣든지 왕따든지 이게 아니면 더군다나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밑비어갖고 완전히 왕따 시켜버렸으면 이해가는데 총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프로를 바라고 몇 개월같이 문자를 보내주는 사람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판사는 어떤 분이세요? 판사? 판사 개인적으로는 저는 몰라요. 그래요? 저는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판사에 대한 얘기는 또 최강욱이 와야 되는데 이게 또 최강욱은 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또 최강욱이 검찰 쪽은 잘하는데 이거 서울대 동문이니까 또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가고 한마디 할 텐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기자들한테 물어보니 저는 이제 기자들은 어떻게 개별적인 정보는 없고 기자들 물어보니까 박성엽 남편하고 조윤선이 이제 뭐 법정에서 눈물 지킬 자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구나. 그리고
조윤선이 어쨌든 법조인이잖아요. 예. 법조인이 가서 청와대에 가서 좀 당했다. 뭔 모르고 당했고 조윤선이가 그런 범죄행위에 가담했겠느냐. 아니라. 원래 착한 애 아니느냐. 이런 심리 상태가 아하. 작용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얼른 결론 내리고 논리 거기다 맞춘 거지. 그래 예. 증거는 치사 선택하고 전부를 다 배척 안 하고 일부만 그중에 조윤선에게 유리한 말만 따쓰고 불리한 거는 일부는 믿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해갖고 판결문을 썼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봐주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 아니. 봐주려고 했는데 논리를 청와대 그러니까 가서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런데 이게 논리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마침 그 비서관들의 진술이 몇 마디 분전적인 그 그런데 진술들. 뭐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빠져나갈 요 구멍이 요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핵심은 근데 항소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바로 특검보에서 이게 판결에 대한 한마디 한 줄 평이 나는 멋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판결 내용대로라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실장과 정관주 비서관이 조윤선 몰래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한마디가 이 판결에 탁 한 줄 평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소하잖아요. 항소심에서의 결과 예측. 보통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이렇게 그 유무죄가 뒤집히는 경우는 몇 프로쯤 돼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판결문을 쭉 봐요. 그 다음에 항소 이수를 쭉 보고 이제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고등부장 같은 경우 20년 이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알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험칙과 논리칙이 말이 안 된다는 거 금방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정의신문을 별도로 하고 다른 심리를 할 필요 없이 이 부분은 그냥 다 똑같이 유죄예요. 똑같이 유죄. 그러니까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고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비율이 몇 프로냐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논리의 정합성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전체가 다 유죄인데 혼자만 무죄가 나올 수가 있겠냐? 그렇게 없죠. 그런데 그럼 또 안타까워요. 이게 원래 나왔다가 다시 징역 살려면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응 기간이 또. 그러면 나와서 이제 한 3, 4개월 있다가 이 정도면 2, 3개월 있다가 이제 항소심 결론이 나잖아요. 다시 들어가면요. 정말 이거 큰 사고 날지 몰라. 그리고 다시 들어갈 때는 지금 1년 6월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3, 4개월 살고 있었잖아, 그 사람들은. 3, 4. 그렇죠. 이미 이제 출석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6개월쯤 살았죠? 그렇죠. 6개월쯤 살았단 말이에요. 같이 산 사람들도 6개월 살았어. 그분들은 지금 유죄 계속 확정된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4개월 더 걸리면 10개월 살아.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남는 거지. 6개월 남는 건데 다시 들어가서 1년을 또 살아야 돼. 징역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봤어요? 내가 SK 최태원 최재원 그 비자금 관리하던 사람 1심에서 살다가 돈이 많으니까 거기도 재벌 살거든요. 보석으로 나왔어요. 내가 서울구치소에서도 만났잖아요. 우리 또 나하고도 우리 집사람하고 부인하고 친하고 그래갖고 부인이 LG 손녀야. 부인이. 그 이제 우리 집사람 공사하고 그러면서 친해졌는데 거기서도 나 만났고 인사를 하더라고. 김모식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보석으로 나왔어? 나왔는데 1심 재판 진행되는 와중에 근데 1심이 내가 그 12월에 석방이 됐잖아요. 3월에 그 사람 1심 확정 판결이 난 거야. 징역 4년인가 5년. 이게 그래갖고 그때 들어가는데 전화를 하고 부인이 막 울어요. 저러다 돌아버릴 것 같아 남편이. 안 들어간다고. 빽 울면서. 그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오던 사람이거든. 돈 수천억 재력가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어떻게 됐냐. SK 최태원 최재원을 디펜스 하다가 딱 돌변해버린 거예요. 최태원 최재원이 다 불법을 저질렀다. 다
다 폭로한 거야, 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심에서 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왔네. 검찰과 법정에서 다 있는 자, 거기서 이제 이른바 장시호가 된 거지. 특급 도우미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나온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 못 살아. 나온 다음에 집도 여기 살아요. 한남동. 완전 부촌. 50억, 60억짜리.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오고 한두 달 있다 그 집 팔고 미국으로 튀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여기서. 앞으로 5년 동안 집행유예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온대. 그게. 그렇게 두려워요, 그렇게. 다시 징역 들어갈 때. 근데, 조윤석 그니까. 1심 판결. 항소는 언제쯤 하나요, 보통? 바로 했지. 바로 했지. 항소는 판결 선고로부터 일주일 내에 해야 되니까 항소 다 했고요. 재판 금방 끝나요, 그거. 다시.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뭐 증거조사는 1심에서 굉장히 많이 됐는데 판결이 이상한 거지. 네. 증거조사는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비서관들의 그 법정 정언 부분이 실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를 추가 정언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면 뭐 이거 특별하게 무죄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범 아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들이 재판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했잖아. 논리 알고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재판부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는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논리적이거나 증거 법칙에 맞으면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엉터리 판결이어서. 아니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기 왜 자다가 느닷없이 육갑질을 떨고 공창을 두드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 근데 내가 가슴이 좀 털컹 이게 떨어지는 게 야, 그 사람 얘기하다가 내가 벼랑을 혼자 순간적으로 다시 징역 가면 어떡하지? 우와! 겁이 털어나는 나는 거야, 겁이. 그래, 조윤선 징역도 제대로 못 썼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거든? 네. 근데 설사, 가사, 이 100천억 분의 1로 그냥 무죄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법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곳이거든. 대법에서 무죄로 그냥 올라오고 대법에서 다 뒤집혀요. 안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을 다 무죄를 때려줘야 돼. 대법은 유사 사건의 판결의 충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사건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동일 사건이잖아. 7명이 다 무죄가 나오든 다 유죄가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아까 김상률 같은 경우 똑같은 구조거든요. 예. 이 변호사님. 아니 그분이 제일 황당했을 것 같아요. 법정에 그럼요. 가서. 그럼요. 법정 구속된 거잖아요. 당신이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김상률은 조윤선 논리를 봤더니 나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겠네. 이륙지대를 하고 있는 거야 또. 블랙리스트 이분들은 그래서 이 황병원 판사 나머지 7명에게 희망을 줬다는 의미에서 아주 긍정적인 의미예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주세요. 아직도 방충망 없는 폴딩 도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폴딩 도어엔 방충망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하셨다고요? 시엔월 주름 방충망만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충뿐만 아니라 사생활보호, 자외선 차단까지. 국내 최초, 최대 높이 3m, 너비 10m까지 시공 가능한 시엔월 주름 방충망. 폴딩 도어뿐만 아니라 현관, 썬룸 등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돌돌 말려 들어가는 자동 방충망이 아닌 원하는 위치까지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동 방충망이라서 내구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시엔월 주름 방충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1661-1142로 전화 주십시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네. 이게 우리가 회사에 몇 억 정도 횡령하면 3년, 5년 실형을 때리잖아요. 네. 이게 지금 김기춘 부분은 상당수가 유죄가 됐잖아요. 그런데 네. 3년형, 징역 3년형이라는 게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김기춘이가 그렇게 국정농단하고 이게 법률에도 없이 이렇게 우파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고 자기와 사상과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 배제시킨 거잖아요. 이거는 헌법을 유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3년이라는 것은 마치 뭐 회사 돈 한 1억, 1, 2억 정도 횡령한 거 같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판결문의 이유를 보니까 가관이에요. 판결문 이유가 뭐냐면 피고인들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인데 그래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었다는 인식에 따라서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으려는 의욕이 넘쳐서 범행에 이르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의 범죄는 개인 이익 등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지금 다른 사건 있잖아요. 예. 국정농단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분명히 다르다. 차원이 분명히 다르다. 이렇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이야. 아니,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것보다 더 심각한 법이 이거는 뭐냐면 내가 돈이 궁에 가서 물건을 좀 훔쳤다. 그리고 내가 돈이 궁에서 좀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죄인데, 이 헌법을 유린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 편가르기 하고, 이런 거는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헌법이라는 우리 국가 질서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 헌법 정신을 훼손했으므로 탄핵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탄핵의 이유가. 이것은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범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죄에 죄질이 처한다. 매우 무겁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니에요. 사상의 자유까지 침해만 하면 아닌데 이 사람들을 원래 법률에서 보장돼 있는 권리 자체를 다 박탈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국가의 세금을 탕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법치주의 자체를 문란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국가에서는 법과 원칙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잖아요. 기둥을 뿌리채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어요.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이 바로 이 사건이 국정농단인데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논리대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려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 탄핵되면 안 되는 거예요. 탄핵되면 안 되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이 사람 5%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됐다는 거를 피고인들이나 공범자들을 인적사항을 다 쓰잖아요. 몇 월 며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한 자이다 이렇게 다 쓰잖아요. 예. 그것도 안 썼어. 그저 약칭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약칭을 썼어.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표시한다 그래서 계속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사상에 문제가 있네, 이 사람은. 이 판사의 뭐 제가 생각에는 아마도 추정을 하건대 박근혜 대통령은 별 죄가 없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난 조심스럽게 좀 추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보통 이렇게 하면 이하 전 대통령이라 한다. 이 정도는 쓰거든요. 예. 그리고 앞에 표시할 때도 정확하게 피고인 박근혜라고 한다. 피고인.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피고인이니까. 그러니까 피고인은 표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몇 대 대통령으로서 몇월 며칠 헌법재판소에 탄핵당한 자이다. 이하 다 기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기니까 이하 전 대통령이라 하든지 이하 박근혜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하 대통령으로 칭한다 그랬어요? 대통령이라고 칭한다고 해갖고 그렇게 다 돼 있어. 이런 깨알 같은 건 우리는 못 찾아냈는데. 예? 판결문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변호사인데 왜 봐요? 그러니까 판결문은 400페이지 되는 걸 보기 어렵죠. 400페이지 된 걸 다 봤어요? 다 보죠, 우리는. 요즘 수임 안 들어온다 그러니 할 일이 없나 본데. 수임이 아니라. 눈이 퀭한데요. 아니, 우리가 이제 중요 사건들은. 요즘 돈 못 번다고 막 죽으려고. 중요 사건들은 그렇게 사실은 판결문을 봐야지 일반인들은 신문을 보고 하는데 신문들은 전문가들의 해석이 아니어서 맞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내가 만주 변호사가 돼갖고 신문 판결 이런 거 해석한 거 보잖아요. 다 틀려. 내가 해석하는 것만 또 틀려. 그럼 내가 또 이제 최강 완투펀치 이재화 최고한테 물어보잖아. 그거 갖고 방송하잖아요. 변호사들 깜짝깜짝 놀래. 자문료 좀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주죠. 아, 그래요? 예, 칭찬해 주죠, 칭찬.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블랙리스트는 뭐 대략적으로 한 그 정도 세 가지는 정리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관심은 검사장 인사. 검찰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돼지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되면서 검찰 개혁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 이제 제도적 개혁은 뭐 몇 개월 또는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우선 첫 단추가 인사잖아요. 그래서 첫 인사 중에 검사장 인사가 향후 인사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거니까 7월 27일 날 이제 고위 간부들, 검찰 고위 간부들 인사 단행했잖아요. 검사당 인사를 했었는데 36명에 대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뭐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언론에 보면 뭐 우병우 라인을 다 속아냈다. 정치 검찰 다 속아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가? 우병우 라인이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은 없는가? 과거 정권에 빌붙어서 검사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검사들이 여전히 생존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있어요. 그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검사 인사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우병우 라인이 다 제거됐다. 대체적으로 제거됐다고 보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일부는 제거됐죠. 예컨대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을 이제 수사기관 수사 일선이 아닌 교육기관의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시킨 거. 그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냐면 이게 사법연수원이라는 것은 법원 조직이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법연수원생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거기 가 있는 거는 굉장히 한직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요번에 서울고등법원장이 됐던 조원석 우병우하고 같은 연수원 기수고 우병우 때 이 자리에 가 있었죠. 19기예요? 그렇죠. 19기. 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다가 지금 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 검찰 내 제2인자인 서울 고검장검사장으로 갔죠. 그 자리에 이제 광주 출신인가 그분이죠? 김기동을 보냈다는 거.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아니 이 양반이 그때 세월호 그 김기춘 라인으로 해갖고 법무부에서 지시 있을 때 검찰 측에서 이제 후배 편을 후배들
세월호 선장을 네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했다가 청주지검장으로 가요. 그렇죠. 그때 대검 형사부장이 형사부장이 있었을 때인데 형사부장이 이제 대검 광주지검에서 세월호 수사하는 걸 총괄을 하는 거거든요. 법무부나 법무부가 이야기를 하려면 대검 형사부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적용할 수밖에 없다. 검사 1선의 수사검사들 의견을 해서 자기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버텼던 거죠. 버티다가 이제 청주지검장 갔다가 다시 사법연수원장으로 계속 2단계 2단계 물을 먹죠.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컴백을 했죠. 그리고 뭘 컴백했어요? 지금 고검장, 고검 검사장으로 승진했죠. 검사장으로 왔어요? 네, 엄청 검사장 중에는 별이죠. 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정윤회 문건 수사팀장을 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3차장을 했었던 유상범 그 21기인데 이제 지난번 인사 때 5월달에 일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 인선할 때 여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시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에서 다시 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또 전보시킨 거죠. 그러니까 옷 벗었어요. 옷 벗었죠. 옷 벗었으니까 또 뭐 자기는 한치의 뭐 부끄럼도 없이 수사를 했다고 퇴임사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하여튼 사실상 이제 전보시킨 거 이 부분은 일종의 우병우 라인 제거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윤은걸 대검 기조부장으로 있다가 그 이제 검사장 자리거든요. 그거를 뭐 징계를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강제적으로 사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 검사장 중에 이제 제일 막내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제주지검장이에요. 제주지검장. 작으니까 제주지검장을 보내버렸죠. 이런 의미에서 윤은걸은 또 고대 후배 아니에요? 후배죠. 고대 8호. 자꾸 연결시키지 마세요. 자꾸 고대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라인이 그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근데 윤은걸은 그래도 그 의미가 좀 있는 게 내가 BBK 때 가서 조사받잖아요. 그때 윤은걸이가 공안부장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들 때가 묻었었나? 그렇죠. 공안부장이었고 BBK 기소 못한다 정봉주. 그렇게 하고 최재경 특수부로 넘어가야 될게. 원래 선거사본 공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양반이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까지는 비교적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유우성 간첩조사 사건 그때 때 당시에는 아마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이었어요. 공안부 부부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수원지검의 부장검사로 갔다가 다시 일을 온 거거든요. 성남지청장도 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중앙지검으로 왔다가 이제 대검의 기조부장으로 갔었는데 전보시킨 거 이거 어쨌든 옷 벗겼대요. 그래서 그거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윤은걸도 물 많이 먹다가 이제 물을 먹는데 참고 있으면 계속 물을 먹이겠죠. 아니 물을 먹었다가 또 한번 회복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수원 뭐 성남 이렇게 돌다가 그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때 끝까지 버티면서 직접 발표한 당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보수 정권이 쭉 갔으니까 물 먹일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윤은걸이 23기인가 그럴 텐데.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23기쯤 돼요. 지금 23기까지 검사장이니까요. 검사는 23기까지 됐죠. 24기는 지금 된 사람이 없거든요. 기억력은 좋아요. 의원님이. 아니 우리가 요즘 이제 그 기수라 뭐예요? 잘 그런데 언론에서 이제 발표를 이제 일부 조금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일부만 정치검사들의 그걸 솎아내기 한 거지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는 상당히 있는데 위에만 좀 쳐낸 거네요. 그렇죠. 다 쳐내게 되면 또 일을 할 수도 없거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동열 중앙지검 3차장이 요번에 검사장으로 승진됐어요. 3차장은 검사장이 아닌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이제 검사장 자리거든요. 기획부장 승진한 걸 하고 이동열 같은 경우는 이때 뭐 국정농단 사건 때 롯데 수사하면서 막 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우병우하고
대검 중수부하고 뭐 범죄정보기획관실 같이 다녔지. 근무하면서 예. 아삼육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동열 갖고 이게 이동열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데 수사 라인 내에서 배제시키는 거죠. 예. 부분 갖고 고용하고 아까 김기동도 완전히 물먹이지는 않고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보낸 거. 그 문무일하고 김기동하고 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동열하고도 옛날에 특수부와 같이 있고 이래서 문무일하고 타협한 게 아니냐는 이렇게 후문들이 있어요. 그 문무일이 훌륭한 검찰총장이 아니네. 이재화가 그냥 문무일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아니 제가 뭐 문무일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문무일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나마 아하. 그중에 선택 가능한 사람 덜 나쁜 사람이다. 이미 이렇게 소문이 많이 거죠. 나 있었다면서요? 그분으로 거의 될 거란. 뭐 어쨌든 아니 근데 이제 왜냐하면 물 먹이려고 그러는데 또 그 와중에 이재화가 또 뭐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또 아니 이제 사실은 그 참 자리에 올라가면 네. 다 정치권 눌부터 하고 또 인사 때 되면 정치권에 다 줄대고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나마 그렇지 않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있는데 겨 묻은 개였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 개로 표현하자면 굳이 또 네. 명예훼손을 아니 뭐 저는 해봐라. 이제 또 개인적 친분 관계상 네. 문무일 검찰총장을 또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려운 또 사정이 있어요. 있어요? 예. 당황하니까 이게 우리 표지 마라. 그리고 공공이고 사는 사야.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됐으니 검찰총장이 됐다고 한 번 인사 갖고 그 잔정하기는 어렵고. 근데 그 인사할 때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나요? 협의하죠.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이고 그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은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문무일 그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바로 했잖아요. 임명되자마자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물론 공석으로 놔두고 일부는 좀 교체하고 이래야 되지만은 그동안에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정치적 사건,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처신하고 수사를 했는지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그 인사에 반영되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졸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다음에 이거를 뭐 문무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탓으로 100% 돌릴 수도 없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는 검찰국에서 기본적으로 안을 다 만들어요. 검찰국장만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지. 검찰국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안태근에서 법무부에? 네, 안태근에서 누구로 바뀌었지? 아니, 바뀌었잖아요. 광주 출신.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밑에 과장급, 그 밑에 검사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른바 우병우가 인선을 했던 그 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분만 이렇게, 몇 사람만 이렇게 바꾸고 이래야지 전체적으로 틀을 못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네. 저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 검찰국장, 그래서 검찰국장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항상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정치적 사건,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소신 있게 수사를 했는지. 정치권에 빌붙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수사검사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를 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에 꼬리표를 달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국장 박균택. 그렇죠. 박균택. 박균택 검찰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국의 인사 부분을 좀 제대로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인사에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9년 동안 적폐가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무척 많이 손댄 거예요. 뭐 그런 평가가 있는데 아쉽다는 거고요. 그렇죠. 연말에 또 정기 인사 있죠? 아니, 이번 원래 2월에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 탄핵 국면에서 못했다가 이제 이게 정기 인사가 됐고 내년 2월에 다시 정기 인사가 들어가는 거죠. 정기 인사가 있고 또 뭐 정기 인사 관계없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말 적폐가 아주 심각한 적폐가 나왔다. 그럼 비리가 나왔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인사를 하는 거죠. 원래 검찰 조직을 인사로 통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언론에는 또 안 나오는 두 사람을 꼭 내가 반드시 좀 예. 지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곡동 그 사저, 예. 그 뭐 MB 그 이수영 아들, 예. 아들인데 업무상 배임 횡령 문제했다가 그 설거머니 무혐의해서 특검까지 간 게 있잖아요. 예. 그거 알죠? 예. 그 수사를 그 수사팀장이 요번에 검사장으로 승진됐어요. 박윤혜라고. 박윤혜가 그전에 고검검사로 있다가 울산지검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이거는 지금 언론에서 아무것도 안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MB 사저 부분은 사실은 특검에서 그 지금 뭐 청와대 경호실 관련자들에 다 기소를 했었잖아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 예산 갖고 아들 명의로 했고 다 그거 땅을 샀던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당시 이상범 특검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박윤혜 그때 형사부장이었던 박윤혜가 수사를 하나도 안 하다가 시간만 끌다가 아무것도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국민들의 공분에 의해서 특검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안 하고 이 사람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죠. 박윤혜. 그 다음에 이정회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이번에 대검의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거기도 검사장급에? 예. 여기도 이제 지난 총선 때 그 서청원 지역구 예. 네. 화성에 후보자를 눌러 앉힌 사건이 있었죠. 저기 윤상현, 최경환, 뭐 경기환이와 김성회인가요? 김성회, 네. 그 레슬링 선수인가 네. 실험 선수인가. 육사 출신 럭비 선수. 럭비 선수. 네. 그 부분을 누가 보더라도 녹취록도 다 있고 증거도 명백한데 기소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불기소 처분을 했던 지금 검사가 이정혜 2차장 검사. 여기도 또 이제 사실은 수원에 있던 내란 음모 사건에 사실 국민들의 인형 공세에 의하지만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일단 그 수사 성과를 해갖고 서울로 올라와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도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속간할 만큼 속간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정치검사들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검찰을 보기에 이제 적폐 세력이 좀 제거됐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네. 문무일도 끊임없이 안경을 쓰고 경계와 견제 눈초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 개혁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끌 땐 끌어주자.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잘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잘하고. 법무부가 일단 연구업다가 있잖아요. 법무실장. 우선 이제 법무부가 이제 일단 탈검찰을 선언을 했고, 뭐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일단 그 부분은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실국장이 8개 실국장이 있는데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국장 자리 외에는 다 비검사 출신으로 외부에서 충원하겠다. 8개 실국장 중에서 지난 정권에서는 한 명만 빼고 다 검사 출신. 검사 파견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역전이 된 거야. 한 명 박균택 검찰국장.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관계 인사 예산 이런 거 담당하고 인사 예산 이런 거 다 담당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 7명은 민간인 변호사 출신들. 변호사든 아니면 판사 했든 전직 관계없이 로스쿨 교수든 그렇게 그 외부 인사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직제 규정을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뭐 법무실장의 이용구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법무실장. 법무실장으로 돼 있고 이제 앞으로 기조실장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실국장 자리는 그게 검사장, 지금까지 다 검사장이었거든요. 검사장에서 그 1급 정도로 좀 낮추면서 실질적으로 개혁을 법무장관 개혁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야 기조실장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저는 뭐 사적인 뭐 관점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아니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지. 왜 당신은 능력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네, 알았어. 제가 결정할게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김선수 변호사 네. 대법원장 후보로 언론에 나오더라고. 네. 되든 안 되든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네. 대한변협에서 추천했잖아요. 그때 대법관 추천했었구나. 예. 예.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개혁은 검찰총장이 주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고,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지만 않으면 된다. 저항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갈 길 멀지만, 그래도, 한 5분 응선, 6분 응선쯤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3분 응선 정도. 3분 응선 넘었다. 저희가 사실 여론조사를 여러 가지 해보면, 적폐청산 중에 가장 시급한 분야가 어디냐 물어보면, 검찰개혁. 검찰개혁이 1위입니다. 2위는 어딜까요? 국정원. 아닙니다. 2위는 재벌개혁. 3위가 3위가 국정원. 4위가 언론. 언론, 4위가 언론이에요? 네. 그럼 팟캐스트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 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최순실 재산 몰수하는 거. 이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민석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안민석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어요. 안민석 목요일 날 업데이트 시키거든요. 목요일 밤에. 진짜 듣보잡이었는데 완전 떴어 이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게 현 정권에 대한 기대 지점이 바로 적폐청산이고 적폐청산을 통해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달라는 요구이고요. 적폐청산 중에 사면복권 얘기는 없어요? 얘기는 없더라고요. 나는 잊혀져가고 있는 거야. 적폐청산, 사면복권은요. 과거의 것을 이제 부활시키는 게 적폐청산은 아니고. 적폐부활이야? 양심수 석방하고 사면복권 같은 경우는 과거의 부당한 판결에 의해서 부당하게 징역 살았던 사람들을 복권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의의 부활이죠. 저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왜 검찰개혁을 저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보냐면 이제 우병우 사태나 뭐 이런 걸 다 바꿔. 첫째는. 두 번째는 보니까 대통령 권력은 5년 지나면 끝인데 검찰은 검찰 주구장창 자기들이 해먹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 정권 보복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문서버 나오고 4대강 재조사 나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잘못된 것은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개년치 말고 정권 초기에 국정기대감이 높은 이 시기에 적폐청산을 전력을 다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100대 과제에서 1단계를 혁신기라고 규정을 하고 청와대 내년 말까지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표방한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군사 독재 정권 30년, 35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보수 정권이라고 하지만 사실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 심했거든. 근 40년이야. 그럼 일제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한 80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뿌리 뽑힐 수는 없죠. 이번에 좀 뽑고 또 다음 정권에서 완전히 뿌리 뽑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 그럼요. 검찰과 언론. 굉장히 영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찰과 언론.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또 선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음에는 좀 뿌리 뽑은 근거 위에 다음은 좀 독한 대통령이 나와서 다음 얘기하니까 얼굴에 막 웃음이 다음 팟캐스트 해야 돼요. 집에 가요 그냥 이제. 자,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좋은 물건 사고 그리고 함께 좋은 일 하는 와이드9.net 와이드몰 쇼핑몰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돈 좀 여유 있을 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 도울 때 우리가 보람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가족들 신영 카니발 구인승 그것도 또 하나 기증했어요. 의원님이 기증하셨다면서요. 너무 좋아하고 막 자기들 사진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들 여름에 다니기 불편한데. 와이드몰에서 벌써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난 건가요? 아니 그건 이제 내 개인 돈으로도 하고 뭐 후원 들어오는 것들로 하고 막 미리 하는 거예요. 일단 미리 하다 보면 또 돈도 들어오고 돈 들어오면 또 하고. 민변도 한번 또 후원해야 되는데 민변은 2년 전에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작년에 했죠. 작년에 네. 독일 그 민주주의 현장 연수할 때 통일기행. 그런가요? 통일기행 그때 504초 또. 아니 저기 그 이재호 변호사님 민변 회장 나갈 때 또 후원 안 했어요? 아이 그걸 가면 안 되죠. 그건 후원하면 안 되죠. 그건 선거법. 선거법 그러면. 민변 선거법. 그건 내가 격려하고 담배 한 갑 사줬지. 그냥 돈이 들어갈 게 없어요. 예, 진짜 그때 그래요? 돈 들어갈 게 없었고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도와갖고. 네. 자, 오늘 조윤선 여기서 중구난방으로 다 얘기를 해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예. 시간이 다소 좀 지나긴 했지만은 왜냐 지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항소심 있잖아요. 아 그렇죠. 대법 있고. 예. 우리 얘기 반드시 보거든요. 거기서. 항소심이 이제 제대로 예.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 1심 판결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결론부터 미리 답답한 사람들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항소심에서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항소심이 당연히 이제 뒤집히죠. 아, 그 오늘 우리 얘기 들으면 100% 뒤집힌다. 그렇죠. 아하. 짜릿해요. 뭐가 문제예요? 항소심 재판부가 아직 결정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10명 중에 공범 10명 중에 예를 들었고 조폭이 와르르 들어갔어 10명이. 네. 예? 그중에 한 명만 무죄고 나머지 9명은 징역 20년 살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박근혜 최순실 재판은 아직 판결 선고 안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예. 그거는 별도 재판부가 있는데 이 지금 조윤선 재판부에서 물론 박근혜와 공모하여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직권남용 및 강요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기소가 돼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이재용 재판도 그렇고 최순실 박근혜 재판이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심리를 안 한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 실질로 해서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최순실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게 그 보도 자료가 나간 이후에 그쪽 재판부에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아니 보도 자료가 나온 이후에 그 서울지방법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이게 그러면 미리 박근혜 최순실 무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 아니냐. 홍병훈 판사 당신이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애매하게 해명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보도 자료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보도 자료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공범 관계인지 아닌지를 재판의 전제 사실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심리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 지금 알려진 것을 보면 주변 그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나와서 증언 내용이 조윤선은 잘 몰랐다. 아니, 조윤선 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조윤선 들어가기 전에 네. 저기 전에 박근혜는 여기과 공모관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네네. 그 논리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궤변이 있던데 완전히. 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 보수 정당 보수주의의 지지 세력에 의해서 당선돼주고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를 배제를 하고 우파를 지원하는 것은 국정기조다. 네. 그 국정기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 판결 내용이에요? 네. 오, 난 그런 거 안 읽어보니까 참 행복하게 살아. 그거 읽어본 사람들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 뭐 2013년도에 9월 달에 예. 이른바 대수비라고 그랬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예. 그러니까 좌편향 문화계가 많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도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정무수석이나 그 문화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최강욱 변호사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인사말을 따왔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인사말이라도 남기고 가겠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그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요. 지금 녹음을 자꾸 빠지게 돼서 송구한 말씀 드리려고 지금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녹음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제가 전달을 좀 잘 못 받아가지고요. 그 날짜에 중요한 선약이랑 겹치는 바람에 뵙지를 못해서 따로 또 녹화를 하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제가 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무슨 국제행사 때문에 또 빠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한두 달 전부터 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행사에 참가를 해서 강연을 하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공교롭게 저희 녹음 날짜와 겹치는 바람에 또 뵙지 못하고 빠지게 됐습니다.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뭐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여기저기 자꾸 껴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을 끼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 없도록 일정 관리에 유념하고, 조금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뵐 수 있도록 더 많이 갈고 닦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음성으로 소개했고요. 땜빵.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자동으로 나와, 이제 자동 발사. 자, 그리고 오늘, 조윤선 재판, 블랙리스트 재판과 그 다음에 검찰 내부의 검사장 인사 등등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국민들의 분위기는 도대체 어떠냐? 윈지 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갑자기 불려 나왔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의미 있죠. 예,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지니까. 대한민국의 한 반을 먹어갈 기획을 잡고 있는데. 뭘 먹어가요? 예. 자, 와이드몰, 요즘 뜨고 있어요. 와이드9.net, 인터넷 쇼핑몰의 천국이죠. 이재 변호사님. 네. 와이드몰 얘기할 때마다 기분 좋죠. 치약 공짜로 받았잖아. 치약 공짜로 받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예. 잘 된다니까. 기분 그리고 좋아요. 정말 좋은 물건 내가 쭉 들여다봤는데, 네. 틈날 때마다 들여다보거든. 좋은 물건들이 싸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입점했는 사람들은 독점을 6개월 동안 보장해줘요. 네,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점된 사람들 다 살게끔 해줘. 그럼 이 사람들이 광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싼 비용으로. 자, 지금, 이번에 내가 로마 콜로세움 갖고 소매치기가 제대로 당했어요. 지갑 털렸다면서요? 지갑도 비싼 거고, 안에 돈도 많았고, 카드도 있었고. 돈도 뭐 300만원 가까이. 이 양반 그 돈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근데 쌈짓돈. 그러니까 노마 가면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날이니까 긴장이 풀어졌어요. 오만했던 거야. 그리고 앞주머니에 계속 이걸 넣다가, 네. 무심코 우리나라 뒷주머니 지갑을 넣잖아요. 네, 네. 무심코 뒷주머니에 넣는데, 5분 안 돼서 털린 거야? 여권은? 그건 호텔은 놓고 다니죠. 카드도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돈이야, 현찰. 자,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권과 티켓. 근데 여권과 티켓 이런 것을 한때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독일 명품 트로이카 안티 스키밍 여행 파우치. 이게 와이드몰에 입점됐습니다. 양면에 내장되어 있는 보호 필름으로 신용카드와 전자 여권까지 보호할 수 있고, 오직 와이드몰에서만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어요. 현재 쇼핑몰 최저가는 29,410원인데 와이드몰 적립금 즉시 적용할 경우는 26,900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트로이카 안티 스키밍 여행 파우치. 독일제입니다. 독일 명품. 이게 소가죽이에요? 그건 소가죽은 그 다음에 있는. 그래요? 쇼앤소파. 자, 소가죽이 들어와 있어. 천연 소가죽, 통가죽으로 만든 쇼앤소파가 와이드몰에 들어섰습니다. 가격은 비싸거든요. 그런데 어떤 소파가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 구입을 망설였다면 와이드몰 상세 페이지에서 한 번, 그리고 쇼앤소파 문의 전화로 2번 설명 듣고 판단하세요. 와이드몰의 적립금 즉시 할인 후 최저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와이드몰에 들어와 있는 건 정말 믿을 만한 제품들.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날 방송할 때, 안민석 의원 독일로 최순실 재산 찾으러 간다 그럴 때, 네. 제가, 이재 변호사 알지만 제가 500만원 여비 보탠다 그랬거든요. 네. 재산 찾아와라. 네. 이런 데서 우리가 돈이 축적이 되면, 그럼 활동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쇼핑이 후원이다.
하지만 많이 늘었어. 쇼핑 후원이다. 제가 한 차례 보고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이거 그만했으면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야 그 이후에 더 진척이 안 됐을 텐데, 저도 그 후회를 하고 있다. 앞부분의 내용, 즉,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정무수석이 모르고 있겠냐? 이 부분은 믿어서 배제해버리고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못한 거 후회한다는 것만 딱 해서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지 않아서 조윤선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또다시 조폭 논리로 들어갑니다. 막 싸우고 있어. 두들겨 패고 있어. 그런데 딱 중간 보수가 따고 야, 저건 뭐 하는 거야? 난 지금 저쪽 다른 팀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쟤들이 우리한테 잘못하고 지금 패고 있는 중이거든? 들어서 계속 패. 자, 다 누구 패야 되는지, 자, 신옷 입은 애들 걔들 우리 편 아냐? 쟤들 두들겨 패면 돼. 그러니까, 알았어, 넌 가. 그러고 들어간 거야. 이미 패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 아니죠. 승계적 공동정범. 그렇죠. 패고 있는데 들어간 거야. 근데, 들어간다고 그 바로 밑에 부하가 야 너네 뭐 하고 있냐니까 지금 패고 있어 계속 패고 있고 구조 계속 패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법정에 와갖고 내가 이것을 계속 패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안 팰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계속 팼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야? 자기들 패고 있는데 좀 이해가 돼요 이제? 아니 실제로 이재화 변호사를 뭐 때렸다라고 쉽게 지칭을 하고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럼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폭 두목 같은 경우는 자 조폭 두목이 정봉주. 네. 그렇게 A씨를 하면 들어서 하자고. 그렇게 하면 뭐 어느 정도는 하면 예컨대 뭐 특정 집단에 제가 아주 싫어하는 집단 한 50명이 있는데 걔들 손 좀 봐주라 이렇게 하면 부하 직원들은 오늘 누구의 사대기를 때렸다. 내일은 모레는 누구의 똥침을 났다. 그다음에 누구 귀를 잡고 그런 걸 일일이 보고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시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한꺼번에 필요하면 대충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럼 계속 지시한 대로 잘 패고 있어요.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이래버리면 다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나중에 법정에 갖고 마치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난 때린 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무죄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알면 골치 아파. 저 사람 제끼자. 우리끼리 하자. 뭐 예를 들면 신동철 비서관이 그 정도로 발언이 나와야. 야, 그럼 나중에 니네 우리 저 중간 보스가 갖고 쟤를 패고 있냐? 그럼 물어보면 아니요. 패긴 뭘 패고 있어요? 그거 관여하지 마세요.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이럴 때 무죄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하여튼 말이 안 되는 거고. 법리적으로나 그다음에 뭐 증거법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궁금한 거 한 게 있어요. 이 판사가 왜 그랬을까도 있고 이 판사의 기존 그걸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할 테고. 근데 같이 이제 법정 구속된 사람이 우리 오늘 왜 같이 하고 있냐?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조윤선보다 늦게 교육문화수석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기소됐던 문체 비서관인 김소영에게 보고를 받아서 알아요. 후에 알게 되지.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년 6월. 실형받아 법정 구속됐잖아요. 1년 받았죠, 1년? 1년 받았어. 1년 6월 받았어. 1년 6월 받아 법정 구속됐는데 똑같은 조윤선하고 똑같은 구조거든요.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나중에 보고 받았지. 거기는 매일 가서 보고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전체적인 개요를 이야기하고 나중에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인데 김상률은 유죄하면서 실형을 때리면서 조윤선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조윤선을 왜 조윤선만 이렇게 이뻐했느냐? 왜 봐줬느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죠. 국민들은 논리적으로 이 판결을 승복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대부분 그렇죠. 나는 이거를 이제 다른 데 방송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틀 동안 국민들 분노 게이지가 치솟고 더워 죽겠는데 막 짜증이 난다 그러는 거여서 나는
화가 나긴 하고 얼토당토하는 판결이지만 나는 얼토당토하는 판결을 온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 아니니까 이게 별로 화도 안 나고 니들 사법부가 그게 뭐 어제 오늘 짓냐. 근데 순간적으로 빡 도는 건 이거더라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법개혁 문제가 지금 최고의 화두인데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리고 있어? 그러는 순간 황병원 판사에 대해서는 김현장에서 약쳤구만. 남편이 김현장이죠? 그렇죠. 박성엽. 네. 김현장에서 지금 20년 됐죠. 박성엽. 그렇죠. 밑에 신동철 비서관도 네. 유죄. 예. 예. 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조윤선만 딱 핀셋으로 딱 뽑아서 조윤선만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제1차관이 정관주였었나요? 예? 제1차관이 누구였었어요? 제1차관이요? 예. 제1차관. 그렇죠. 정무비서관이 이제 신동철이고요. 예, 신동철. 정관주가 제1차관. 문체부 제1차관이 예, 나중에 승진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바로 조윤선의 지시를 받은 사람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유죄야. 네. 그래서 조윤선만 무죄. 이게 도대체 무슨 법리로 어떤 근거로 가능하냐? 이 판사는 어떤 법률을 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블랙리스트를 명단을 작성한 거는 조윤선의 전 민정수석, 정무수석이죠. 박준우. 예. 박준우 때 만들어진 거다. 네. 실제로 그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박준우 때 만들어졌는데. 그럼 박준우를 처벌해야지. 여긴 기소도 안 했어. 박준우 이 특검에서는 박준우가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조윤선이기 때문에. 예. 조윤선이가 구체적인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것은 그때 당시에 조윤선의 정무수석 할 때 정무비서관이 신동철이가 있단 말이에요. 신동철이가 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박준우가 인수인계할 때 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조윤선에게 지금 정무수석실이 뭘 하는 데인지, 예. 몇 가지를 이야기했거든. 세월호, 예. 그 다음에 4대학 척결, 블랙리스트 TF 운영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짜증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짜증낸 게 아니라 밝은 모습 있다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예. 얼굴이 그런 것까지 해요? 이런 일을 다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박준호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다 챙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인수인계가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명단 작성 아니더라도 행동 실행 집행 책임자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과정에서 명단이 작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앞으로도 이 일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정무비서관이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 좌파 배제하고 우파 또 지원하는 것은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관심사항이고 이게 어떤 역시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조치 내역, 그다음에 관리 방안 보고서 이런 것들 비서실장하고 대통령까지 다 보고된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보고는 했는데 디테일하게 보고를 안 하고 대충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른바 이 미필적인 고의도 없다고 본 거예요. 좀 맹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허수아비로 봤나요? 허수아비로 본 거죠. 네. 노희찬 의원 표현 따르면 투명인간. 투명인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거든요. 범죄를 처음부터 모의를 해야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순차적으로 했다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일을 계속 했어요. 거기에 일정한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법률 용어로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그러거든요. 승계적 공동정범. 예. 그때부터 그 앞에까지는 책임을 안 지는데 근데 조윤선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가 이미 다 작성돼 있다면 작성하는 데까지의 책임은 없지만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긴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정무수석실에서 주요 업무로 하는 거고
그거를 전임자한테 승계를 받았고 후임 그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그 보고를 다 받았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했느냐? 예. 그 부분은 신동철이 이제 신동철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냐, 법정에서. 어떻게 내가 비서관인데, 내가 하는데 정무수석이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똑떨어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좀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원 배제 시스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좌파 지원 배제 시스템은 이미 들어왔을 때 조윤선이가 정무수석 들어왔을 때는 가동이 되고 있었다. 시스템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윗선에서 지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들이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었다. 교육수석, 네네. 수석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요. 예. 내린 사실을 다 인정해.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죠. 예. 교육문화수석하고 문체부 장관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국정기조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지 구체적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지시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범행 계획을 구체적 지시한 건 아니다. 좀 애매하게 그러면 김기춘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실행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럼 지시가 위법이 아니고 범죄 행위가 아니면 김기춘도 범죄 행위가 아니지. 그것도 무죄지 그럼? 그리고 그 밑에 문체부 정무수석실의 비서관이라든지 예. 문체부의 공무원들도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에 모순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재화 변호사의 조폭 논리에 따르면, 네. 조폭 논리에 따르면, 야, 보스가, 그거 좀 손 좀 봐라. 근데 때리란 짓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밑에 있는 부두목, 비서실장이, 야, 손 좀 보라는데 손 좀 봐. 때리라고 안 그랬어요? 네.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이 가갖고, 야, 이 손 좀 보라는 건 저 두들겨 패라는 거야. 막 팼어. 강목 들고. 강목 들고. 네. 그랬더니, 난 강목 들고 지시한 건 아니다. 아니, 그 판사가 보기에, 야, 손보라 그랬지, 언제 그걸 구체적으로 가서 두들겨 패라 그랬냐? 그 위에 손보라고 하는 사람은 무죄. 네. 전혀 관계없다. 근데 그 밑에서 비서실장, 야, 대통령 위에서 우리 두목이 손보라고 하니 가서 손봐. 이 사람은 유죄. 그 위에는 관계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조폭 논리로 하면 금방 이해가 돼. 맞네요.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폭 논리도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귀에 똑 쏙쏙 들어와. 대통령은 자기가 보수주의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예. 우파를 위한 정책을 펴고 좌파를 척결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을 이미 표방을 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예. 실제 우파를 법률에 관계없이 우파를 지원하고 예, 좌파를 법적 근거 없이 배제시키는 것도 정당하다. 그게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있으면 그런 정당한 지시라는 거 아니야. 지시를 받고 실행을 한 사람들도 다 무죄. 무죄야 돼야 되죠. 아니, 또 이제 조폭 논리로 또 돌아가. 네. 경상도 출신 네. 조폭이야. 네. 야, 우린 경상도 출신의 힘을 얻어갖고 강남을 제패하고 있으므로 저 전라도 출신 쟤들 손 좀 봐. 이건 기본 우리 조폭의 철학이기 때문에 전라도 출신의 손 보고 문제가 안 된다. 이거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는 웃긴 게 보수주의를 표방해서 당선됐다. 이거와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을 그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아니, 국민들을 편가르게 한 것은 정당하다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갖고는 죄는 안 되는데. 예. 실행하는 순간 죄 아니에요. 예컨대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은 그 결정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단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의 권한을 침해해서 그 권한을 침해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지시를 하는 자체가 범죄거든요. 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 왕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판결 자체에 판사의 인식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왕조 국가의 왕을 상정을 해놓고 판결을 썼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해는 되네. 네. 아무튼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적 공분이 좀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재밌는 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박준우 전 정무수석, 그러니까 조윤선 이전에 그 전에 했던 정무수석 수첩에 이런 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뿌리 뽑아 끝까지 그리고 한 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 이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참 대단해. 아니 그리고 이 판사에 이제 지금 아직 안 넘어갔죠. 조윤선 건으로 넘어갔나? 이제 조윤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또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게 자, 김기춘도 유죄. 직권 남용 김기춘도 유죄고 그 밑에 정무수석도 유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7명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6명은 다 유죄인데 조윤선만 무죄라는 전부 무죄 나왔거든요.